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효과적인 교수 설계, 즉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할 때 그 목적은 애초에 변하지 않는, 달라지게 만들 수 없는 내재적 부하는 완화하거나 관리하고, 외재적 부하는 경감하고, 본의적 부하는 높여주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 앞서서 어떤 수업이든지 간에 수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 수업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이 세션을 마쳤을 때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 둔다는 의미입니다. 플립러닝이나 역진행 수업의 경우에 학생들이 사전에 읽어와야 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자료를 읽어와서 혹은 읽음으로써 수업 전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이 블룸의 텍소노미에서 아래쪽 이해하거나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이해나 암기가 갖춰진 상황에서 수업 중의 활동을 통해서 상위 목표, 적용, 분석, 평가, 창조와 같은 이런 상위 목표를 달성하게 수업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학생들이 사전에 혼자 공부해 와야 하는 자료를 통해서 이런 낮은 수준의 학습 목표가 아니라 혼자서 너무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거나, 반대로 수업 중에 여러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높은 목표를 달성하게 설정하지 않고 수업 중에 그저 이해하고 암기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수업 목표 설정이 적절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재적 인지부하, 인트린식 로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재적 부하는 학습 주제나 내용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난이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같은 자료라도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순서로 제시하고 어떤 순서로 학습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재적 부하를 관리하거나 조금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자료를 제시할 때 복잡도를 기준으로 덜 복잡한 것에서 더 많이 복잡한 것으로 부분에서 전체로 내용을 제시했을 때 학생들은 난이도를 조금 덜 어렵게 차차 적응해 가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처음부터 높은 복잡도의 과제나 증례를 주거나 학생들이 아직 부분을 파악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정보 전체를 한꺼번에 던져주면 학생들은 너무 높은 내재적 인지부하가 발생함으로써 뒤에 높여야 하는 본유적 인지부하에 충분히 힘을 쏟지 못할 것입니다. 임상 스킬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충실도, 피델리티라고 하는 것이 낮은 것부터 높은 쪽으로 학생들이 경험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케이스라고 한다면 종이에 쓰여져 있는 케이스가 가장 충실도가 낮은 것, 다시 말하면 가장 현실과 먼 것이고, 그보다 조금 실제 상황과 가까운 것은 표준화 환자 혹은 모의 환자일 것이고, 실제 상황과 가장 가까운 것은 말 그대로 실제 환자를 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내재적 부하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실제 환자를 바로 접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내재적 인지 부하를 과도하게 높임으로써 본유적 인지 부하에 써야 할 자원을 내재적 인지 부하에 쓰게 해서 고갈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먼저 조금 현실과 동떨어졌더라도 종이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충실도가 높은 모의 환자나 표준화 환자,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실제 환자 순서로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인트린식 로드, 내재 부하의 관리 차원에서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실제 수업 자료를 설계할 때도 내재적 인지부하를 관리하기 위한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절화입니다. 영어로 세그먼팅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1시간 동안 발표를 한다면 그것을 6개에서 8개, 정확한 개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몇 개의 세그먼트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이 있으면 이것을 몇 개로 나눠서 한꺼번에 이 전체를 제시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말하자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재적 인지부하 관리를 위한 두 번째 원칙은 모달리티, 전달 양식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시각과 청각 채널을 동시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인지부하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자료를 텍스트와 그림으로 제시한다면 텍스트도 시각 자료고 그림도 시각 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시각 자료로
내용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시각 쪽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높은 부하가 걸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는 대신 음성, 오디오 자료와 그림, 비주얼 자료로 구성했을 때는 음성 채널로 들어오는 것과 그림, 비주얼 채널로 들어오는 정보가 나눠지기 때문에 한쪽 입력 채널에 심한 부하가 걸리지 않게 되고 이럴 때 훨씬 내재적 인지 부하를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재적 인지 부하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외재적 인지 부하는 그것을 최대한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내재적 부하는 완화하거나 관리해야 한다면 외재적 부하는 어쨌거나 낮춰줘야 합니다. 의학교육, 즉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자료가 어떤지를 생각해보면 본질적으로 아주 높은 내재적 부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많은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쉽지 않은 어려운 내용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내재적 부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외재적 부하는 최대한 줄여주려는 교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재적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기관적 교육을 표준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마다 서로 다른 유형, 교수마다 서로 다른 자료 양과 교수마다 서로 다른 자료에 대한 접근법 혹은 자료 제시 방법 혹은 교수마다 서로 다른 길이와 Q&A 방식, 이렇게 수업마다 너무 다 다양하게 너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면 물론 다양한 수업이 가지는 장점도 있겠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의과대학의 수많은 수업에 각각 따로따로 다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외재적 부하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외재적 부하를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최대한 줄이려는 교수 설계의 몇 가지 원칙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주의력 분열, 스플릿 어텐션 프린시플입니다. 주의력이 분열되게 되면 학생들은 그만큼 같은 자료라도 더 높은 외재적 부하로 느끼게 됩니다. 예컨대 학생들에게 강의 슬라이드 없이 수업을 듣게 한다거나 혹은 학생들에게 교육 따로 그리고 실습을 따로따로 하는 것은 이쪽에 필요한 주의력과 저쪽에 필요한 주의력을 분열시키게 되어서 강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수업을 듣는 것 혹은 실습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과 달리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달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의 외재적 부하는 높아지게 됩니다. 외재적 부하를 낮추는 방식은 풀이된 예제, worked example이라고 되어 있는 풀이된 예제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를 제시할 때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는지, 말하자면 모범 답안이 함께 제시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어떤 문제를 제시할 때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문제만 던져준다면 학생은 그것을 배우는데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완료 원칙, completion principle입니다. 풀이된 예제와 비슷하게 여기서는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불필요한 외재적 부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학생들에게 학습하게 할 때 그 전체를 다 비워두고 여기다 알아서 정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내용을 설명하다가 빈칸을 만들고 또 내용을 설명하다가 일부 빈칸을 두고 이런 식으로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준다면 학생들은 외재적 부하가 조금 더 경감된 상태에서 내용을 더 효율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아낀 인지 부하를 이 다음에 설명할 본유적 부하를 높이는 데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외재적 부하를 줄이는 몇 가지 방법은 일단 학습 목표와 무관한 모든 자료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면은 불필요한 애니메이션이나 화려한 이미지 또 수업과 관련은 없지만 그냥 재미용으로 학생들의 지루함을 좀 낮춰주기 위한 일화를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전혀 효용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인지부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학습 목표와 관련이 없는 모든 자료는 결국 다 외재적 인지부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이렇게 외재적 부하가 높아지면 나중에 더 높이 가져가야 할 본유적 부하에 쓸 수 있는 인지적 여력이 줄어들게 되어서 학습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 텍스트가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가까이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는 여기 있고 설명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보다 이미지 바로 옆에 설명이 바로 붙어 있을 때, 설명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 이미지와 설명이 붙어 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학생들은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과적인 교수 설계의 마지막
단계는 본유적 부하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 즉 내재적 인지 부하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외재적 인지 부하를 경감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했다면 학생들이 본유적 인지 부하에 더 많은 인지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인지적 자원이 이만큼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트린식 로드를 관리하지 못해서 인트린식 로드가 많아지고, 또 외재적 부하도 많이 소비하게 되면은 본유적 부하에 쓸 수 있는 자원은 이만큼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인지적 자원이라도 만약 앞에서 내재적 부하를 최대한 관리해주고 외재적 부하를 최소한으로 줄여주었다면 훨씬 더 많은 인지적 여력을 본유적 부하에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본유적 부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동성 원칙입니다. 본유적 부하를 높인다는 것은 학생이 어떤 자료를 공부할 때, 어떤 내용을 공부할 때 훨씬 더 많은 머리를 쓰게, 그게 머리를 쓴다는 게 불필요한 쪽으로가 아니라 이 내용을 더 잘 학습할 수 있게 머리를 쓸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제에 변화를 주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좋은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에게 환자에 대한 증례를 제시할 때 심텀과 사인은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나이와 성별만 변화시켜 가면서 어떤 식으로 진단이나 치료가 달라질지를 생각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제에 약간의 변동성을 줌으로써 학생의 본유적 부하를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맥락적 간섭 원칙입니다. 이름은 복잡하지만 이는 앞서 The Science of Instruction, 학습의 과학에서 설명한 교차 연습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A와 B와 C라는 세 가지 학습 내용이 있을 때 이것을 A를 몰아서 하고 B를 몰아서 하고 C를 몰아서 학습하게 하는 대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잘 섞어서 학습하게 하면 학생은 물론 조금 더 힘들겠지만 그때의 힘든 것은 불필요하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더 잘 학습하는 그러한 힘듦, 즉 본유적 부하가 증가한 의미의 어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설명입니다. 이 자기 설명 역시 첫 번째 챕터를 설명하면서 간단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자기 설명이란 어떤 개념이나 기술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해 보거나 한번 상상해 보게끔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C라인 삽입의 단계를 한번 직접 설명해 보라고 요청하거나 어떤 A라는 질병이 있을 때 X라는 증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설명을 한번 해보게끔 학생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자기 설명에 부합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이 두 번째의 경우에 A라는 질병에서 X라는 증상의 원인을 설명하려면 X라는 증상과 관련된 기억, 니은, 디귿 등 몇 가지 관련된 정보를 자기가 스스로 머릿속에서 인출하고 왜 이것은 X의 증상의 원인이 되고 왜 니은이나 디귿은 X 증상의 원인이 아닌지를 한번 구분해보는 연습을 혹은 이러한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목적으로 머리를 쓰는 것은 불필요하게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 내용을 더 잘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인지부하를 쓰는 거기 때문에 학습 관점에서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본유적 부하의 한 가지 문제점은 이렇게 본유적 부하를 최대화하는 것이 학습자로 하여금 어려워졌네 라는 느낌이 들게 하고 이 어려워졌네 라는 느낌은 이러한 방법이 비효율적이네 라는 느낌을 갖게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람직한 어려움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비록 앞서 말한 이러한 과정, 즉 나이와 성별을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는 것, AAA, BBB, CCC로 몰아서 공부하는 대신 이렇게 섞어가면서 공부하는 것, 어떤 개념이나 기술을 스스로 설명하고 상상해보면서 공부하는 것, 이러한 공부 방식이 학생이 느끼기에는 어려워진 건 맞겠습니다만 그 어려움은 바람직한 어려움으로서 비효율적이 아니라 효율적인 더 높은 학습 성과를 내는 전략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학생에게 적용했을 때 분명히 학생들은 그러한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은 이러한 부정적 피드백을 미리 예상하고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이 학습 과학이나 어떤 교수 과학 측면에서 분명히 근거가 있고 효과적인 방법이고 궁극적으로 이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조금 충분히 설명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침의 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내적 동기입니다. 내적 동기에는 세 가지 심리적 요구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심리적
요구는 처음에 autonomy, 자율성, 두 번째는 competence, 역량, 세 번째는 relatedness, 관계에 대한 어떤 느낌입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동기부여 되게 하려면은 그 일을 할 때 자기 스스로 결정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역량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그 일과 관련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 관계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어떤 일에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생들의 학습에 적용시킨다면 내적 동기 유발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육 세션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북미의 여러 의과대학에서는 단순 강의의 비율을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일방향적 강의로는 이러한 자율성도 혹은 역량에 대한 느낌도 관계에 대한 감각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능동적 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플립러닝이나 역진행 수업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했을 때 학생들은 자기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미래의 자기가 해야 할 임상의료 행위와 명확하게 관련이 있는 목표임을 알게 되고 그렇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그룹으로 학생들이 학습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 명의 학생들 사이에서의 관계성을, 즉 내가 다른 친구들과 이 과제나 학습을 통해 관계되어 있다는 느낌을 더 높이 갖게 하고, 또한 같은 조의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즉 피어 티칭하면서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스스로의 역량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의 내적 동기를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몇 가지 능동적 학습 방법을 설명하고 인지부화 이론을 중심으로 어떻게 교수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다뤄보았습니다. 이것이 수업을 설계하는 여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